네, 저희 그럼 감독님 평론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에 그 부하가 어렸을 때 성질 보고 대통령 된다. 와, 우리 집 장소에 대통령 되지 말라고 믿나?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 밤에 우리가 날 때리고 봐라. 이 안녕하세요. 이 새끼들. 각각의 영화사 정소은 이만 기획전 일원으로 정소은 상영인으로 정민경님과 대담을 나누게 된 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소원 만든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자료 상영을 하니까 되게 대학교 때 생각도 나고 이제 진짜 개봉이 마무리됐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근호 평론가님께서 많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담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장소원에 대한 관객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준비를 할 때는 그 각각의 영화사라는 기획전을 전제로 질문을 많이 준비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분 정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간단한 질문을 받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묻고 감독님의 답을 듣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획전 소개 글을 일부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각 영화는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과거 영화들의 이미지와 내러티브를 계승하고 변주하며 영화사 속에서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유명한 철학자의 논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한 영화가 다른 영화들과 맺는 연속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계보를 탐색하는 일은 영화 감상의 중요한 즐거움 중 하나다. 중략, 장소는 이미지의 스펙터클과 대구에서 두부 공장을 가업으로 삼고 있는 3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들을 드러내고 봉합하려는 야심찬 주제를 다루면서 임권택, 이두용 감독 등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오정민 감독은 앞선 감독들의 영향을 숨기지 않으며 그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 각각의 영화사의 프로그램 노트고요. 이러한 의도 아래 장소원과 함께 이 기획전에서 상영한 영화는 1984년작인 유두용 감독님의 장남, 1996년작인 임권택 감독님의 축제, 마찬가지로 96년작인 박철수 감독님의 학생 부분 신의, 그리고 2024년작인 오정민 감독님의 장손입니다. 흔히 비평이나 연구 같은 사람들이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복잡한 개념이 연상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개의 영향이 있다고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선배의 작품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수긍하는 일종의 긍정의 대상으로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A 감독은 B 감독에게 배웠고 그리하여서 B 감독의 영화적 방법론을 계승한다 같은 서술이 있겠죠. 반면 선배 감독의 영향이라는 방해자와의 투쟁을 통해서 독창적인 감독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의 대상으로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비근하고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은 가령 오지아스 지로랑 이마무라 쇼웨이가 맺는 관계 같은 것이 전형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작가와 작가 사이의 영향관계고 지극히 형식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프로그래머님이 제가 조금 과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프로그래머님이 영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획전의 이름을 각자의 영화사가 아니라 각각의 영화사라고 했듯이 어떤 영화와 영화 간의 섬세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구구절절 덧붙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기초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기획전에는 조금 다른 맥락을 덧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왜 이런 소재를 택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박철수 감독님이 사실 학생부군 신의를 만든 계기가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부군 신의를 만드신 감독님께서는 키노 잡지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어요.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소설이나 영화보다 일상들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작가의 상상력보다도 훨씬 현재가 더 급변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다. 스토리텔링은 무너졌다. 그런데도 끝까지 스토리텔링을 물고 늘어진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너저분한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이 픽션을 압도하기 때문에 일종의 다큐멘터리나 리서치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갱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부분 신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급하게 고향 청도로 내려갔다. 고향 집에 도착한 첫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한없이 슬펐다. 곧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바쁜 상갓집이 눈에 들어오자 슬픈 대신 상갓집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했다. 나는 더 없는 불효자다. 상주 노릇을 하면서 7년 전부터 머릿속에 넣어두었던 영화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병풍 뒤에서 상갓집 현상들에 대해 메모했다. 상가는 잔치집과 같고 비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죽음 앞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도 쉽게 되는 곳. 한마디로 엄청난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박철수 감독님께서 그 시대에 독특한 형식의 영화를 많이 찍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다음 작품인 산부인과의 경우를 생각하면 감독님께서 학생 부부 신의를 찍은 이유는 장례식이라는 소재가 주는 그 확고한 어떤 제한이죠. 그 제한이 오히려 그에게 형식적인 새로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정민 감독님은 단편을 이전에 많이 찍으신 걸로 알지만 장편은 장손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에게 선보이는 영화가 처음이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철수 감독님께서는 모더니스트의 새로운 형식 실험을 위해서 장례라는 것을 동원했다고 한다면 오정민 감독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장례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저도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이 선배님들의 영화를 보기도 했고 그를 통해서 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시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 첫 장편 영화는 오정민이라는 연출자의 첫 장편 영화는 꼭 이 장손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굉장히 유치하지만 선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영화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앞으로 달라지겠지만 나는 한국 감독으로서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깃발을 꽂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 중에는 가족 영화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가족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저는 작은 세계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 가족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에 아주 미시적인 걸 잘 찍으면 거시적인 것까지 다 담을 수 있다 라는 믿음에서 가족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소재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첫 장편으로서는 가장 시네마틱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앞으로 제가 자본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에서는 내가 후회 없이 찍을 나의 첫 영화를 완성하고 싶다라는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질문인데 그 감독님께서 아까 시네마틱한 영화라고 하셨잖아요. 그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네틱이 뭘까요? 그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렇죠. 네. 되게 다르죠. 저도 사실 정답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단편을 찍었을 때 저로부터의 어떤 결핍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영화란 매칭가 무엇일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연출자의 어떤 장점, 단점들이 있을 텐데 저는 주로 인물의 심리를 다루는 드라마를 해왔던 것 같아요. 단편 영화들에서도. 그렇다면 그 이상의 성취도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시간을 내가 어떻게 영화에 담을 수 있을까? 결국 시간과 공간일 텐데 영화의 핵심은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담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미지로, 사운드로 어떻게 긴 세월을 가족의 긴 세월을 2시간의 짧은 영화에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운 질문을 한번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는 장례식의 소재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느냐인데 학생 부분 신이나 축제 등은 사실은 워낙 유명한 한국의 장례식 영화다 보니까 장손을 기획하고 만드실 때 분명히 참조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남도 좋은 영화로 유명은 하지만 그런데 죽음이라는 사건이 영화 속에 배치되는 시간이 장남은 안 보셨을 분이 있으실 테니까 설명해드리면 그 가장 말미에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다르고 앞에 두 영화에 비하면 사실은 좀 유명하지도 않더라 참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린 세 편의 영화들을 미리 보셨는지도 그러니까 장손을 기획할 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보셨다면 그 사이에서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손으로 깃발을 꽂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한국 영화의 깃발을 꽂겠다라는 표현인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에 놓인 영화들 사이에서 장소는 어떤 영화인가라는 분명한 영역을 자기가 정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소재를 가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충분히 비교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감독님께서는 장소의 위치를 다른 영화들과 어떻게 조정했는지, 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포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래 학생부분 신의와 축제는 제가 학교 공부할 때부터 봤던 영화들이고, 장남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제가 처음 본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어쨌거나 한국 가족의 장례식을 다루다 보니 앞서 얘기했던 축제와 학생부분 신의는 많이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이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새로 봤거든요. 새로 봤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들이랑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영화 준비할 때는 저는 다른 영화들을 의식적으로 좀 보지 않으려고, 왜냐면 좋은 장면들은 무의식적으로 제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생기기 나름이니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개봉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축제와 학생 부분 시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던하고 세련된 영화다. 제가 느꼈던 기억들은 굉장히 한국 전통 문화를 다룬 해학적인 영화? 제가 그분들한테 영화를 배웠던 거는 그런 어떤 해학의 태도? 슬픔에 빠지지 않는, 그 안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느꼈었는데, 지금 한 7, 8년이 지나서 이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할 얘기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장송과는 또 다른 지점이 되게 많은 영화다.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조차 약간 제가 민망한 만큼의 수준 차이가 나는 영화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영화를 염두는 당연히 두셨겠지만, 감독님께서 영화를 기획할 때는 영화를 안 보시다 보니까 뭐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상으로서 영화를 두고 그 영화와 그 장남이랑 장손이 헷갈리는데, 그 장손이 어떤 영화인지 생각을 하셨다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괜찮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장손에 대한 시비인데 제가 자꾸 다른 영화 얘기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관객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비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편에 대한 질문이 보고 싶으면 사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장손 주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 불만 있으시면 해소도 했으면 좋겠고요. 딴 영화들을 일단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장남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사실 두 가지 영화를 좀 비교하면 전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그 장남은 운전을 하는데 장손은 운전을 안 해요. 저는 이게 좀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남자한테 가는 남성 사회,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한테 가는 어떤 운전이라는 게 되게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관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여러모로 이 두 영화가 메시지라고 하면은 그 메시지가 아주 다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장남과 장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장남은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묘관이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내릴 수가 없어서 곤돌라로 내리는 장면이 되게 충격을 주고 되게 안타깝게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확신이 있어요. 가족을 내가 챙기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의 확신이 있는데, 장손에서는 그런 관이 주는 스펙터클이라기보다는 어떤 허묘, 아무도 묻히지 않은 묘가 암시하듯이 되게 가족이라는 게 되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사실 거의 서로의 인질극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걸 아슬아슬하게 바라보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장남을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에 떠올리셔도 되고, 보실 분들은 조금 그 장면을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서술을 해봤는데, 저는 이두영 감독님이 영화를 진짜 고전적으로 잘 찍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되게 별거 아닌 정도인데 장남의 5분 정도 파트에 맏아들인 신성일이 공중전화에서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수첩을 두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수첩이 그 영화에서 어떤 기능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
이 장남에서 반복되는 테마가 구축이 되는데 그 테마란 장남이 중요한 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을 따라서 말하자면 공중전화에서 수첩을 잊고 그 다음엔 아내의 결혼 기념일을 잊고 어머니에게 해주기로 한 트윤이를 잊고 최종적으로는 어머니 임종을 지키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수첩, 결혼 기념일, 어머니의 트윤이, 어머니 임종이라는 어떤 점차 증가하는 그 잊어버리는 사건의 폭을 통해서 그 가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장남에서 신성일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자꾸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대로 장손의 성진은 무언가 자꾸 외면하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정사진을 찍는 일도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하지 않고 할머니의 식장에서도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태여 조금 문 앞에 세워두는 연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모부의 얼굴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한번 보고 가도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도 들어오는 햇빛에서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일의 그러한 어떤 자주 잊음도 일종의 무의식적인 외면에 기반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신성일은 포즈라도 취하는데 되게 열심히 사람인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영화를 보셨다면 느끼셨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어떠실지 궁금하고 별 이런 생각이 안 드셨다면은 성진이 외면을 한다라는 건 영화의 연출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성격 구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장남을 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오지아시로의 동경 이야기를 80년대 한국 감독이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찍었겠구나. 그런 굉장히 노골적인 유사성을 느꼈던 것 같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공 신성일의 아들이 만약에 주인공으로 2000년대쯤에 만들어졌다면 장손과 비슷했겠다. 어쩌면 장손의 아버지격인 그 세대에 대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손으로서의 어떤 부담감, 그 죄책감들이 이제 장남에 묻어 있었다면 장손은 이제 그 가부장제의 어떤 무게가 이제 권위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걸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가족의 마지막 장손 돈이 필요해서 억지로 하는 척하지만 그것에 진심으로 어떤 가치를 느끼지 않는 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일종의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손의 역할을 연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집안의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피하는 어떤 그런 인물을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인물의 태도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장남에서는 되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장남을 안 보셨다고 하셨지만 그냥 한 사람의 창작자가 생각을 하고 만든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은 건데 왜 장남일 때는 되게 잊게 되는 것이지만 장손은 왜 외면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거리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일단 시대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신성일이라는 그 배우 역할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잊었다라기보다는 억지로 잊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집을 어떻게든 안 짓고 싶어서 버티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인물 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영화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 집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되게 비루한 그 골조만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때 이미 이동 감독님과 그 시대는 장남 혹은 그 또한 장손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떤 인물로서는 되게 과도기의 과정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남에 보면 집을 짓는다는 핑계가 있어야지 사실은 살아갈 수 있는 네.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네, 장남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 장손을 저도 개봉했을 때 봤었는데 사실은 저는 학생부근신이나 장남은 떠올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임권택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축제를 떠올렸다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뭔가 한국에서 풍경을 찍는다라고 하면
임권택 감독님이 정일성 촬영 감독님이랑 촬영한 영화로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풍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가 장손이랑 축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서 되게 풍경은 그 영화 속 상황이랑 별개로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어떤 풍경이자 자연으로 기능한다면은 장손에서는 그 영화가 시작할 때는 여름 이렇게 신록이 만발할 때 시작을 해서 영화가 끝나갈 때는 황량한 겨울로 끝나잖아요. 상황이랑 정서가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치를 하지 않아서 아이러니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장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질문인데 축제의 경우 마지막 쇼트가 가족의 화해이고 축제를 다 보셨겠지만 축제의 경우에 마지막 쇼트가 가족의 화해이고 웃으면서 끝나지만 저는 축제가 되게 잔인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례식이 산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할머니가 일종의 진짜 짐짝 취급을 받는 플래시백도 있고 늦게 찾아온 딸이 슬퍼하는 것 자체를 영화가 유난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태도도 굉장히 가차없고 되게 아주 완숙한 나이가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영화 속에 삽입된 이청준 작가의 동화인 할미꽃은 봄을 새는 순례란다도 생각해보면 좀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흡혈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버려가면서 사는 얘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임권택 감독님 영화에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본인의 영화를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본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시점이 거의 풍경이나 자연물의 시점이라서 따뜻함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 차가운 아이러니가 있고 그 아이러니가 임권택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소는 이런 방법이라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먼 영화입니다. 아이러니보다는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까요? 가령 임권택 감독님이 장손을 찍었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가 할아버지를 따라서 패닝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냥 카메라 바깥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임권택 감독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식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임권택 감독님이 사용하는 어떤 풍경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감독님만의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장손에서는 풍경 쇼트를 사용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택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임권택 감독님 영화의 풍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것들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일단 풍경을 찍을 때는 그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만들고 때로는 뒤틀리기도 하고 어쨌거나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들 되게 더덥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솔직한 영화를 찍고 싶거든요. 어쨌거나 심파라는 거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사람들이 진실을 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믿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안전한 위치에 놓아주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임권택 감독님 영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속물이지만 너도 속물이잖아. 그러니까 긍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 너도 속물이고 나도 속물이야? 에서 화해의 순간으로는 못 다가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화해에 이르는 방법을 제 스스로 아직은 납득을 하지 못해서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는데 임권택 감독님은 굉장히 비정한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그것을 피상적으로 인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둠을 지닐 수 있는지에 얘기하는 그치지 않고 그것 또한 관객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한 다음 그 화해의 순간으로 도약을 하는데 그것들이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일단은 가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아직은 좀 먼 길인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리고 임권택 감독의 풍경은 제가 모든 영화를 보지 못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근데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이 누구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희성 촬영 감독님 뭐 만다라 같은 경우는 되게 포토제닉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데에서 잠깐 멈춰서 그런 무성함, 덧없음을 느끼게 만드는 반면 축제에는 또 그런 셔트들이 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다 정도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이라고 얘기할 때 감독님, 임관택 감독의 영화에서 떠올리는 건 되게 개벽인데 임관택 감독님은 되게 역사의 레벨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오정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사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 차이가 비롯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질문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 장남과 이번 질문 조금 긴데 장남이랑 학생부 분신이 그리고 축제가 모두 가족과 그러니까 장소를 제외한 이번 기획전에 상영한 영화들은 효를 좀 정도는 다 다르지만 긍정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미묘하게 아이러니하게 효가 긍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영화가 주는 직관적인 메시지는 효를 긍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 끝날 때 화해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장소는 정확하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허묘가 시사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장소의 탁월한 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가족이 굉장히 잔인한 존재고 가족이라면 자연히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묻어주고 포용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면은 그 비밀들이 사실은 포용되는 게 아니라 잠깐 묻혀 있을 뿐이고 그 얇게 얇은 방에서 방음이 안 돼서 소리가 다 들리듯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인질극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두부처럼 되게 쉽게 부서뜨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앞의 영화들과 이 장소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그 효나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지금 다르다는 감독자의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재밌다 생각하는 거는 그 영화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 들어가 있는 요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회의 이모저모가 담겨있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 작품들에도 다 사회가 당연히 영화는 현실을 촬영하는 기계니까 사회가 들어가 있지만 장손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장손의 할아버지는 이제 6.25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아버지는 아마도 학생운동을 하면서 고문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 두 트라우마의 성격이 사실은 아빠와 아들은 원래 되게 호혜적인 관계에 전제하고 있는 건데 그 트라우마의 성격 때문에 이게 맞부딪히면서 굉장히 잔인한 지점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영화 안에 들어옴으로써 장소내는 다른 영화와 다른 색깔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회학자 장경섭 선생님의 표현에 빌리면은 이 선생님은 이제 압축적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외부에서 이식된 제도에 의거해 권위주의적으로 유지된 국가가 사회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체로서 기능하도록 몰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장손이 이런 압축적 근대에서 가족의 어떤 기능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되게 다소 이런 맥락에서는 조금 도식적이다 영화가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가치평가나 취향은 각자 개인의 것이고 그거를 차치한다고 보면 되게 저는 감독님한테서 되게 야심작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독립영화로 되게 이렇게 각광을 받는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영화에 대한 영화가 많잖아요. 영화 안에서 영화를 찍는 방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거나 되게 영화란 뭘까를 계속 환기시키는데 저는 그런 영화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질의 문제와 별개로 그 스케일의 문제에서는 협소해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장소는 그렇지 않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이런 야심을 최근에 느꼈던 건 사실 저는 파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손이랑 파묘를 비교해도 좀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묘는 악의적으로 붙여있는 타민족의 묘를 파내서 영화가 결말이 결혼식인 걸 생각해보면 이건 대한가족 만드는 영화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화된 동시에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이야기면 장소는 실은 아무것도 묻혀있지 않은 민족이라는 신화를 파헤치고 그 신화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은 아니고 제 대담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질문은 감독님의 어떤 야심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감독님이 앞으로 만들 영화는 어떨까? 어떤 야심을 갖고 계속 만드실까? 또 같이 네. 돈 버는 영화 만들 거고요.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뭐 제 진심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같잖아요. 제가 예술가 있네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계속 장송 같은 상업 영화를 계속 만들 생각이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걸 돌이켜 볼 때 이 영화의 저의 야심이 뭐냐 하면 개인의 미시사와 이 이제 근현대사 거시사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선배 감독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비단 뭐 임관택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올라가서는, 저는 오시아스주로 영화가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마치 저는 꽁치의 맛을 가장 사랑하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거를 슬퍼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시아스주로 영화에서 대부분 그런 게 없다가 자신의 마지막 영화에서 그런 걸 딱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오싹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솔직하다. 그리고 되게 정치적인 노골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멘탈리티가 되게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에드워드 양이나 호샤오신이나 그들의 방법론도 있을 건데, 저는 그런 근현대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좀 노골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건들이. 다만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정도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 그 공간 말고는, 그 마을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이 영화가 우화처럼 느껴져서 시대성이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성진의 어떤 세대를 특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미시사와 거시사를 결합하는 방식들이 사실 되게 얄팍하게 잘못하면 좀 굉장히 역겨워질 수 있는 영화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어떻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크게 고민한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사가 엄청 짧은, 한국사 하는 기전 남한사라고 하면서 짧잖아요. 한 대, 두 대, 세 대 하면 끝인 건데, 그러니까 뭔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되게 얄팍하게 만들기 쉬운 영화예요. 혹자는 장손을 보고 얄팍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대에만 특정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도식적인데, 이거는 그냥 산업화 세대라, 민주화 세대라, 이거 MZ 세대인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도식화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인물의 캐릭터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세대는 굉장히 도식적이어서,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뭐 지금 시대에 잠깐 많이 봐주십사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그 세대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전혀 두렵진 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조금 궁금한 건, 정말 노골적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할아버지가 이렇게 뒤돌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가장, 그런 맥락에서 가장 노골적인 장면인데, 가령 사실은 저는 봤을 때 그 1950년 7월에 묘가 있어서 이거는 전쟁 수출거든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별개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노골적이긴 하지만 대사가 잘 안 들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대구 사람이라고 갖고 했는데, 대구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그냥 다 들리는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영화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넷플릭스가 나와서 자막을 켜보고 싶대.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도식화의 의지도 있는 동시에 이거는 대부분 네이티브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도식적으로 비치지 않으려고 하는 시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도식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왜 더 도식적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도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인물 그 어떤 세대의 대표성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여성이든 젠더의 문제든 계급의 문제든 어떤 세대의 문제든 그런 지점의 인물들이 각 세대별로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였으면 좋겠다 해서 도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영화는 당연히 도식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말로 설명하잖아요. 되게 영화적이지 않을 수 있는 장면인데 만약에 거기서 재현 장면을 쓰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쓰레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화적이지 않더라도 그 치매에 빠진 그 할아버지가 잘 들리지도 않는 자신의 과거를 점점 돌아가고 그것을 자신의 손자를 아들로 착각한다는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영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길더라도 꼭 찍고 싶었고 가장 단순하게 찍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잘 들리지 않았다면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넷플릭스 뜨면 자막이 뜰 테니까 네, 그런 어떤 뭐랄까 민망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고 딱 40분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밉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영화 감독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저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봉준호 감독님께서 뭐 기생충수 상소감에서 뭐 앙리 조르조 굴르조나 김기영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생충이 그 영화들에서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향을 받은 영화는 원래 숨겨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술가의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독님은 진짜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을지 감독들이 다 거짓말 한다고 그래놓고 저한테는 진실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마지막 네.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하는 감독들의 말은 전 한 편밖에 안 찍었지만 사실 자기 작품을 어떻게 멋있게 포장을 할까에 대한 그런 작업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담고 싶은 영화들은 많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되게 개성 넘치는 영화라기보다는 제가 저를 키워왔던 감독들, 제가 사랑하는 감독들을 나의 식으로 2024년에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측면이었기 때문에 또 영자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글을 한번 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새 고민한 거긴 한데 물론 뭐 오자시로의 동경 이야기 같은 영화들이 원형일 수도 있겠고 스토리 같은 경우는 뜬금없지만 전 대부 같은 영화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 마이클이 이제 마피아로 물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주인공 성진이 장소를 거부하다가 물들어가는 과정 뭐 이런 영화를 생각하면 어떨까? 스토리는 전 단순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표현에 집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그 루키노 비스콘티의 레오파드처럼 무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런 전통 그 무대가 한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저희 어떤 순수한 욕망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 뭐 에드워드 양의 이제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처럼 한 영화 안에서 무수한 장르들을 볼 수 있다는 것, 한 영화가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절대 모방할 수는 없지만 조금 따라가보고 싶다는 욕망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호셔시의 동년왕사 같은 영화들이 또 이 영화의 어떤 원형, 내가 담고 싶은 어떤 원형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많은 감독들이 있겠지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객석에서 뭐
지금은 기획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지만 장소에 대한 질문도 좋고 질문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보면서 풍경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셨으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이게 단순히 롱쇼트에 뭔가 풍경도 있지만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도 이 인물들의 배치나 컷을 나누는 것도 뭐 단순히 뭐 롱테이크가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풍경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런 쇼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컷을 하실 때 약간 어떤 기준으로 커트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도영 감독님의 장남을 봤다면 좀 더 잘했겠다. 화면 배치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먼저 보고 찍을 거를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여름에는 가족들이 한 공간에 하나둘씩 모여서 모든 인물이 완성되는 그림들을 꼭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인물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 따로 찍기도 어려웠거니와, 그리고 이 가족들이 너무 익숙한 공간이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동선들, 그것이 컷으로 나누지 않고 한 호흡으로 담기는 것들이 정말 이 가족을 진실로 만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컷을 나누는 순간은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제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어떤 분이 대사를 계속 전다, 뭐 그런 것도 나뉘기도 하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손 한 번만 다시.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 사전 지식에 의하면 애드립 없이 모든 대사가 이제 각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물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양한 인물들을 그 적재적소에 각본을 쓰실 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그 마지막에 크레딧 나오기 전 장면에 눈이 안 오던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크레딧이 끝날 때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축복 같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게 뭔가 예상이 됐던 건지 아니면 예상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면 그때 감독님 혹시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너무 그 장면을 잘 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엔딩 장면은 꼭 찍어야 했기에 저희 겨울 촬영 장면이 2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눈이 오면 그 엔딩 장면의 공간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다행히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사실 이 경북 경남 지방이 특히나 눈이 안 오는 곳이었어요. 거의 4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다행히 그때 폭설이 내려서 그럼 빨리 가야겠다라고 해서 다음날 촬영을 바꿔서 이제 엔딩 장면을 먼저 찍으러 갔고, 저는 눈이 내리는 장면을 기대했던 건 아니고 눈이 내려있는 눈길에 검은색 할아버지가 점처럼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싶었는데, 승필이 걷자마자 또 눈이 내려서 전 처음에 조금 걱정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노골적인 죽음으로 보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거나 다음 테이크를 찍었을 때 해가 떠버렸고, 저로서는 이제 눈 내린 장면을 쓰고, 또 이제 그 눈이 또 너무 자칫 잘못하면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이제 VFX CG를 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매만진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앙상블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쓴 다음에 저는 배우들과 되게 항상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배우들의 육성을 읽어보면 제가 글로 썼던 것들의 리듬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또 수정을 하고, 그리고 부조금 같은 장면은 특히나 저희가 합천에서 합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텔 방에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애드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유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 영화는 배우가 10명이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이 하나씩만 해도 10개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다 깨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즉흥적으로 보이게끔 노력을 하려고 꽉 짜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미시를 통해서 거실을 펴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셨습니다. 근데 말했듯이 그 거대한 역사를 개인으로 표현하면은 그 역겨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래서 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주의하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의 해당 장면을 배제하고 다큐 형식으로 찍은 게 그런 의도가 보인다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재현 장면 같은 사실 그 역사적인 비극이라는 것들이 과연 영화 매체로 재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역겨워진다라는 것들은 영화가 아니라 그 영화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감독의 욕망 때문에 어떤 허영심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차용할 때 저는 역겨움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100%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저의 어떤 사회의 흔적들이 묻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는 것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납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가 각각의 영화사기도 하고 앞에 있었던 미망이란 영화랑 또 이렇게 겹쳐보면 결국 이 두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망은 뭐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찍었다면 이거는 비수도권의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찍는 시도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이런 기획전이 아니더라도 저 리스트에 이렇게 같이 붙는 영화 같아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신 거에 일단 1차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특히 이제 오정민 감독님께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영화가 되게 한국 영화계에 던지는 선전포고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의 한국 영화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고 이런 걸 찍었어야 돼라는 그런 이제 어떤 당찬 외침처럼 느껴졌는데,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뭐 이시사 거시사도 그렇고 허우세허센이 대만에서만 찍을 수 있는 걸 찍거나 오지야시로가 일본적인 영화들을 찍은 것처럼 감독님도 되게 한국적인 걸 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감독님께서 그 한국 영화가 담아야 하거나 아니면 한국 영화를 통해서 뭔가 찍거나 전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을 수 있다면 좀 지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기에는 제가 싸움을 잘 못해서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사실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뿌리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 장소는 똑같은 시나리오라도 독일 사람이 찍는 거랑 제가 찍는 거랑은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한국인의 멘탈리티?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지점이 저는 녹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상업영화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또 다른 지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이 영화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뭐 영화든 역사든 이게 더 이상 한국 영화는 점점 배우 클로즈업 위주 그리고 CG 위주로
세트 안에서 찍어 간다면 장손 같은 영화는 이제 점점 찍기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효율 중심으로 가는 이 방향에서 저는 그 비효율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이뤄왔던 시네마틱한 지점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뭐 유치한 욕망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취비 시간도 끝나가서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볼까요? 네. 최소화하시는 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저 약간 신경 쓰였던 건 집이 이제 분명 불에 탈 때는 전체가 다 타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집이 생각보다 멀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막상 그렇게 찍으려다 보니까 그냥 멀쩡한 집은 하나 분장해가지고 새 집을 두 채를 했나 보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뭐 CG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랑 사실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었고, 이 영화는 그 화재 장면은 사실 CG가 없습니다. CG가 없고, 불이 어느 정도 타다가 탈 게 없으니까 더 안 타더라고요. 당연히 동일한 공간이었고, 그래서 원래 집을 좀 허물까 생각됐는데, 그 배우들 촬영의 안전 때문에 뭐 허물질 않고, 그대로 탄 골자를 그대로 뒀던 것 같아요. 네. 페어를 구해서, 그 허물기를 원하는 집을 구해서 저희 미술을 해서 집을 먼저 찍고, 그리고 화재 장면을 찍고, 화재 조사 장면을 찍고, 이제 그 공간들을 다 허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집이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집이 이런 집이는 처음 해보거든요. 막 여러 영화 안에서 한 영화에 배치를 묻는 것은 감독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소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에 넘치는 어떤 기획전이어서 감사하고, 장손이란 영화가 뭐 이 위대한 감독들과 함께 어떤 개봉안에 속해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저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감독들이 누가 있는지 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